청약 상담 후 운정자의 시그니처 당첨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청약을 시작한 지 뭐 1년이 안 된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내고 있고, 나 1년 정도 이제 냈으니까 이제 당첨의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회 이상, 얼마 이상 정도는 돼야 좀 경쟁이 되겠다. 뭐 혹시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가겠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해요. 점수가 안 되는데. 아니 좀 이상해요. 이게 1,000만 원인데 넣었는데 400만 원까지만 된 거예요. 70회 납부로 되어 있고. 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거에 대한 사실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오는 보너스나 이제 그런 목돈들을 쓰지 않고자 그냥 통장에 넣는 개념으로 요거를 넣었어요.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데 예. 이게 청약통장과 일반 적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청약은 청약할 수 있는 기능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자도 붙긴 합니다. 적금처럼.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통장에 돈을 찾을 때 우리가 통장을 깨잖아요. 네. 적금이 만기되거나 청약은 만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당첨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깨거나 이렇게 돈을 많이 넣어놓고 나중에 돈이 필요할 때 네네. 이거를 빼려면 깨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적금은 만기라도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을 넣어놓으시는 거는 내가 진짜 안 쓰기 위해서 하겠다 하지만 쓰고 싶은 적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못 뺀다는 거를 네. 나중에 알았고. 그러니까 적금은 만기가 있고요. 청약통장은 만기가 없다. 청약통장의 기능을 상실할 때가 언제냐면 당첨이 됐을 때입니다. 당첨이 되면은 청약통장은 죽은 통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가서 바로 깨고, 그리고 원래 그 돈을 가지고 계약금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금을 넣을 수 있으니까 미리 넣어놔도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시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래도 2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그리고 10만 원, 최소 10만 원은 매달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이 통장의 기능이 정말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근데 저는 1,000만 원을 어쨌든 넣었으니까 네. 1,000만 원에 대한 걸 인정을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보니까 지금 400만 원이라고 납입 인정 금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 인정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인정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2만 원 넣으면 2만 원까지만 되는 거죠. 그럼 8만 원을 더 넣었다면 8만 원 더 많이 인정이 되겠죠. 근데 2만 원까지만 넣었으니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까지 인정되고, 아까 그 만약에 200만 원을 만약에 넣었다. 네네네. 그럼 190만 원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 분양에서만 이게 조금 불리하지만 우리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예치금이 다 되기 때문에 전혀 불리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변에 나이 어리신 분이 있다면 매달 10만 원씩 납입하라고 조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청약을 시작한 지 뭐 1년이 안 된 친구들이나 이제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성실하게 내고 있고, 나 1년 정도 이제 냈으니까 이제 당첨의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몇 회 이상, 얼마 이상 정도는 돼야 좀 경쟁이 되겠다. 뭐 혹시 이런 게 있는지. 그러니까 그거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서울대 가겠다는 그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해요. 점수가 안 되는데 무작정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1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좋지만 여기서 가장 기준점은 예치금이라는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살게 되거나 8호제곱미터 이하는 200만 원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으로 하면 17세부터 계속 10만 원씩 납입하면 좋겠고, 지금 별로 납입하지 않았다면 계속 납입하는 게 좋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년주택이라든지 뭐 청년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청약통장
통장으로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집을 마련하는데 먼 얘기 같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결혼 네네. 이게 지금 정년기지만 20대 분들은 되게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청약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들이 청약통장이 쓸 날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날을 위해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1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네. 1순위 통장 내려면 가입하고 수도권은 1년 있으면 네,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2만 원씩 넣었던 사람들이 이제 막 깨닫고 1년 뒤에 예치금 만들려고 한꺼번에 300만 원 채우면 그 사람은 청약을 어디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만 원씩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예치금이 지금 파주인데 200만 원인데 내가 2만 원씩 넣어가지고 한 뭐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면 그 입주자 모집 공고 전날 이 100만 원을 한꺼번에 불입해서 1순위를 만들어서 민간 분양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100만 원 한꺼번에 넣으면 그 해에 인정은 10만 원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고 이 90만 원은 깨고 싶어도 그냥 이 청약통장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한 예로 저희 남편이 당첨이 됐거든요. 당첨이 되면 그 통장을 깨러 갔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거 청약통장 개설하면 돈 넣어야 되는데 얼마 넣어? 10만 원 넣는 거 맞지? 그러더라고요. 하도 10만 원 얘기 들으니까 2만 원만 넣어, 2만 원만. 2만 원 넣고 아무것도 넣지 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공공분야로 당첨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차라리 2만 원을 넣고 최근에 이제 비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198만 원 빨리 넣어 지금. 198만 원 딱 넣고 그 다음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어요. 예비 당첨에는 당첨이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투 트랙으로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공공 분양을 할까 민간 분양을 할까라는 걸 정해야 됩니다. 민간으로 가시라고 했잖아요. 예.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또 공공 분양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 공급은 이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점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납입 인정 금액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공공 분양의 일반 공급에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점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만드는 거니까 아주 쉬운 거죠. 이 통장이 없어도 당첨되는 방법. 줍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청약에 당첨이 되려면 이렇게 청약홈에서 뭐 매달 얼마씩 넣고 몇 달 지나서 이렇게 1순위 통장이 된다고 하지만 통장이 없어도 당첨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순위 청약, 줍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줍줍은 이 청약 일정 및 통계에서 보면은 무순위 자녀 세대라고 있어요. 여기는 어디에 살아도 가능합니다. 서울의 청약이었다면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 둔촌주공 혹시 청약 넣으셨나요? 그냥 그 이슈만 알고 있었고.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부산 사는 사람도 당첨됐더라고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서울에 사는 사람만 가능했어요. 그런데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게 됐거든요. 무순위로. 네, 그러니까 무순위 접수를 꼭 기억하셔서 서울에서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줍줍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언제 나오는지가 궁금해요. 네, 줍줍 나오는 네네네. 그 예상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줍줍은요, 사실 1순위 접수해서 이제 계약을 해요. 그리고 예비 당첨도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남은 물량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양 일정이 있거든요. 이제 분양 일정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는 이날 모든 게 맞춰져야 돼요. 예치금이라든지 뭐 1순위 통장이라든지 모두 이날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특별 공급을 여기다 넣겠죠. 이 특공 때 생애 최초를 넣겠죠. 1순위 접수를 하게 됩니다. 네. 1순위 접수를 했어요. 당첨자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첫 번째 당첨이 됐다면 이 정당 계약 요 날짜에 가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면 그 분양 계약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요 정당 계약 다음에 요때쯤 아마 예비 당첨을 하게 됩니다. 예비 당첨은 예비 당첨자에게 문자로 알려줘요. 그때 오시라고. 무순위는 5월 7일 이후에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근데 내가 이거를 매번 이렇게 청약홈에 들어가지 못한다. 청약홈에 들어가면 캘린더가 있습니다. 캘린더 안에 이렇게 무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지워버리면 무순위 접수가 이렇게 떠요. 날짜가. 그래서 날짜가 떠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매번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이 단지에 전화를 해요. 전화.
이 전화를 하면 자동으로 문자가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순위가 나오면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 무순위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계약이 끝나고 예비 당첨이 끝나고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순이라고 하면 그만큼 경쟁률이 없기 때문에 무순위를 내는 게 아닌가. 계약을 안 한 거죠. 안 네, 좋아서. 네, 안 좋아서 한 게 아닌가. 근데 무순위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중요한데요. 제 책에 제가 무순위 당첨된 10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10개의 리스트 하면 다 당첨이 돼서 다 계약을 했냐? 저도 계약을 안 한 것도 있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순위를 보는 입지 보는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 이 챕터를 보시면 더 아는데요. 이번에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소형 평수, 39, 49, 이런 거 작은 평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84제곱미터, 33평, 59제곱미터를 좋아해서 거의 1순위라든지 예비 당첨에서 다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비선호이지만 청약은 B급 전략이란 말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원하면 그것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갈고 닦아서 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무순위를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각자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먼저 기르시는 게 좋고요. 한번 넣어서 당첨이 덜컥 됐어. 그 다음부터 온 우주가 여러분들을 도울 거예요. 왜냐하면 당첨되면요, 사람들이요 엄청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첨됐어. 이거 계약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한번 계약을 포기해봐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그 시세를 외우지 않으려도 외워져요. 그리고 1년 뒤, 2년 뒤 봤는데 올랐어. 내가 그때 안 한 게 이걸 못 봤구나. 저절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무순위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왜 나왔는지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미분양이 왜 생겼는지 제가 4가지를 팩트를 알려드렸거든요. 그 중에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무순위는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미분양이 다 나쁜 건 아닌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렇게 되는 거죠. 아내 생애 최초 특별 공급도 되고 1순위 청약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기간 특공도 되고 생애 최초도 되고 1순위도 돼서 5개의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가 많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혹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본인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본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인데요. 네. 특별한 사람이 되려면 그동안에 집이 한 채도 없어야 돼요. 조사하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 자격 확인에 보면은 주택 소유 확인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 확인에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집이 없었는지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었고 지금 세대주이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 혹시 계속 직장을 다니셨나요? 5년 동안? 네. 5년 동안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득세를 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거는 뭐냐면 여기 생애 최초에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특별한 생애 최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제 조금 있으면 혼인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혼인신고를 하면 여기에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둘 다 넣을 수는 없지만 하나를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꿀팁은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가 동시에 되는 경우엔 어디에다 넣어야 될까요? 신혼부부에 넣는 게 좋습니다. 경쟁률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그런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명수대로 조금 커트라인이 정해지긴 해요. 그런데 더 특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되지? 여기 기간 추천이라고 보시면 네. 이게 뭔지 아세요? 기간이 추천하는 거예요. 중소기업 특공이 아. 되는지 아셨나요? 아니요, 중소기업 다닌 것만 알고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시면요 중소기업 특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 특공은 미리 내가 당첨이 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1순위라고 했는데 아까 1순위 통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순위 접수도 해야 됩니다. 같이. 같이 해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
특별공급도 하고 1순위 접수도 하고 두 개 동시에 해서 특별공급에서 당첨되면 1순위는 그냥 없어지는 거니까 당첨은 한 번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한규님께서는 3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기회를 사용하셨나요? 사용을 못했습니다. 못했죠. 네. 와, 그래서 이 3개 카드가 있는데 안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되고 1순위 청약도 되고 그리고 본인의 기간 특공도 되고 생애 최초도 되고 1순위도 돼서 5개의 카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카드가 많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이가 태어나니까 신혼부부 특공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 5개의 카드가 다 사라지냐? 이제 카드가 이제 나옵니다. 어떤 카드냐면요. 신혼부부 특공하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 이거 2개는 사실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 특공이 생겨나지만 한 사람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생겨납니다. 그리고 2분의 1순위 청약통장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면 4개의 카드가 생기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디에트르로 정리를 하면 만약에 결혼을 했다. 신혼부부랑 생애 최초 2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네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신혼부부 특공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의 카드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전에 기간 추천은 세대가 관계없이 본인이 먼저 넣어서 당첨이 되면 당첨이지만 본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특공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특공에 당첨이 됐다고 하면 이걸 넣으시면 안 됩니다. 넣으시면 안 되지만 일반 공급은 넣으셔도 되는 거죠. 일반 공급에서 본인이 당첨되면 1순위는 넣을 수는 없지만 부인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단지 안에 2개로 당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벅찬데 2개를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요새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렸다라는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습니다. 와, 그러면 관심이 있는 건데요.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이 돼서 분양권 상태, 그러니까 집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고 팔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완화를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파주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사실 분양권에서 사고 팔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또 가능하다라는 거죠.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트랙도 조금 갖고 계시고 그리고 청약 당첨을 한번 도전해 보셔서 되도록이면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시면 이제 한 번 됐으니까 평생 안 되니까 이제 특별공급은 이제 다 접고 일반 공급을 또 집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에 또 청약하고 어떤 곳에 살고 싶은지 한번 청약 분양단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경기도에 지금 살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서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그 서울에 살지 않아도 특별 공급으로 서울 분양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 특공에 보면 지금 서울의 분양도 다 되고 다른 지역도 다 접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공은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당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청약을 넣어서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같은 경우는 특별 공급 같은 거 경쟁률 엄청나죠. 추첨제로 당첨될 수가 있어요. 기간 추천에서 3명을 뽑았는데 2명만 접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 1개가 남죠. 이 1개 남는 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1명이 추첨으로 뽑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해당 지역은 서울이고 기타 지역은 다른 지역.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파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기 넣으셔도 당첨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는 안 될 것 같고 여기는 안 됐고 여기 1명 또 남네요. 여기 1명 남고 여긴 2명이 남았어요. 진짜로 이 바늘귀 같은 걸로 해서 정말 당첨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는 같은 날 접수를 하거든요. 해당 지역이나 기타 지역이. 서울에서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특별 공급으로 당첨될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아예 없는 것보단 나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파주에 사는 1순위가 이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랑 휘경자의 디센시아를 넣으면은 당첨 확률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같은 날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여기 18세대를 뽑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에서 4,558명이 들어오면 그거보다 적게 들어오면 당첨 확률이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서울에서는 만약에 청약을 한다면 특별 공급에 대해서 생각하고 청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다던데. 네, 당첨이 되면 당연히 계약금이 필요하게 되고요. 네. 입주자 모집 공고안에 이렇게 지금 계약금이 이렇게 있어요. 10%가. 10%를 그 아까 정당 계약하는 날 요 금액만큼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 금액은 대출이 안 돼요. 뭐 신용대출을 해도 되죠. 네. 이 중도금 대출이 60%인데 여긴 특이하게 15, 15,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대부분 10%로 해서 6회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요. 이 중도금이 예전에 같은 경우에 LTV라고 아까 금액만큼 나오는데 네네네. 비규제는 60%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나온다는 거 내가 여기서 대출로 내기 때문에 내 돈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출을 내는데 아무나 내줄까? 근데 아무나 내줍니다,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소득이 없어도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만 이제 신용 등급이라고 있잖아. 뭐 연체하거나 뭐 대포통장 사고 이런 사람은 안 되지만 정말 중도금 대출 안 나온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잔금 대출은 다르고요. 중도금은 그 파주 같은 경우나 비규제, 우리 지금 강남 서출 송파 용산 빼고는 다 60%가 나옵니다. 잔금 30% 같은 경우는 내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언제냐? 입주 지정일이 만기입니다. 갚아야 되는 거죠. 입주 지정일은 2달 정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2달 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러면 중도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죠. 중도금 대출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또 잔금을 넣고 내 돈이 또 들어가고 이런 구조로 하기 때문에 이 자금 스케줄을 할 수 있어서 청약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집을 지금 당장 샀어요. 당장 사면 입주를 거의 2-3달 뒤에 입주잖아요. 네. 한꺼번에 돈을 마련하고 대출을 내고 맨 처음에 겪을 때는 버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도금 대출 60%에 잔금 대출에서 이렇게 갚게 되는데 이 잔금 대출은 아무나 내주나 아무나 내주지는 않습니다. 아까 소득 대비라는 게 DTI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 대비 나기 때문에 소득을 조금 맞춰놓는 게 지금 중도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아까 신혼부부 자금 얘기해 주실 때 뭐 예를 들어 4억 이 4억을 제가 다 받았어요. 네. 그럼 지금 1회, 2회, 뭐 3회, 4회 있는데 네. 한 번에 이 금액을 내도 네, 갚아야 괜찮을까요? 돼요. 중도금 60%는요, 한꺼번에 갚아야지 열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본인 통장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중도금 대출 받았던 그 은행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안 내면 또 그 키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짤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규모로 돈이 있어야 되냐, 일시적으로 뭐 돈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잔금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신혼부부 그게 만약에 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더라도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내년 뭐 5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연장이 되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을 내는 그 시기에 그 다른 대출이 뭐 좋은 대출이 또 나올 수도 있어. 특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잔금 대출을 내면 중도금 대출은 갚아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이 5억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4억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1억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중도금이랑 잔금을 한 번에 내고 싶어요. 네. 뭐 요렇게도 한 가능하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 4억을 가지고 내 돈 합쳐서 중도금 대출, 그 중도금 대출 갚는 계좌번호가 따로 있고 잔금 30% 내는 계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쪼개서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잔금 대출에서 내준 은행에서는
본인한테 안 줘요.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돈도 그렇죠. 못 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요 통장에다가 넣고 요 통장에 넣고 여기에 조금 만약에 뭐 모자라요. 1,000만 원. 그러면 본인 통장에 1,000만 원 넣고 그러면 완급됐다라고 완급 증명서를 띄워줍니다. 입주자센터에 가면 바로 키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1회를 내야 되니 그럼 중요한데, 은행에서 계속 납입을 여러 번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7월 20날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6월 정도에 전화를 갑니다. 은행에 와서 자서하세요, 서명하세요, 그렇게 해요. 내가 이거를 대출을 내겠다고 서류를 작성을 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회차별로 이렇게 그 은행에서 시공사할 때 돈이 가요. 그럼 문자가 옵니다. 10% 납입했습니다. 15% 납입했습니다. 6회차입니다. 회차별로 은행에서 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또 꼼꼼히 챙기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걱정하시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잔금 대출이 문제죠. 그런데 이 중도금 대출이 이렇게 좋으니까 막 여러 개 하면 좋잖아요. 네. 여러 개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런데 나라에서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세대당 2건까지만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기준이 무주택 네, 기준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청약하는데 무슨 좀 규제가 있을까요? 청약하는데 규제가 없습니다. 없나요? 왜냐면 이거는 무주택자만 되는 건데 네네네. 여기서 무주택자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데 사실 분양권 그러니까 청약을 하고 나서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네. 짓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사용 가능하고요. 그 청약받은 게 집으로 됐을 때 집이라는 형태가 생기잖아요. 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여기서 갚고 분양받은 아파트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LTV랑 LTV랑 주식 이금에서 하는 대출에 대출 한도에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게 이게 어떻게 되나? 네, 이게 어떤 뜻인지가 궁금합니다. LTV는 집값의 여기서 보면은 80%까지 된다. 그러니까 5억이고요. 80%래요. 그러면 5억 8에 40. 네, 그러니까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운정자의 시그니처가 만약에 6억이라고 나오면 6, 8에 48. 4억 8천까지 가능한데 그런데 여기서 뭘 했어요? 최대 4억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8천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8천은 믹스하면 된다라고 하시고요. 여기서 DTI 60은 뭐냐면요. 자신의 연봉 대비 연봉의 60%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네, 5천만 원이 연봉이에요. 네네. 그러면 60%면 3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라는 기준을 정한 거죠. 그래서 60%까지만 하겠다. DTI 계산기로 내가 연봉 대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래서 3천만 원까지는 자기 연봉에 이거는 네가 갚을 수 있지 않냐. 그 바운다리를 정해준 거거든요. 이거를 4억까지 한다면 5억 정도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5천 정도 그 연봉자라면 이 4억 원의 대출 금리 이만큼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